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늘 밤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해볼 거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먼저 만나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유럽 중앙은행이 과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뤄볼 겁니다. 자, 제가 초반에 오프닝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쳐다보셨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랬던 건 아니시죠? 아닌데요? 네, 저도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밤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지금 이탈리아에서 오성운동이 집권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기로에 처해 있는데 과연 이탈리아 국민들을 좀 아우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만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오늘 주가 될 것 같고 이제 김종일 위원께서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좀 짚어주세요. 진짜로 유로존이라는 것이 좀 깨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의 주요 인사들이 좀 발언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런 변화 과정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또 유럽 중앙은행이 어떤 기조를 변화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어제 저희 셋이서 이제 이 시비를 하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롤을 맡을까 하다가 이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영롱아, 지난 한 달 전부터 22 주요 위원들의 발언을 시계열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라. 그래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 한 달간 11월 7일부터 있었던 위원들의 발언들을 모아봤어요. 그런데 기준은 비슷합니다. 양쪽 하나 할 거야. 근데 다만 몇몇 사람들은 뭐 약간 회의적이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선 이름을 제가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할게요. 사빈 로텔 슐레거라는 유럽 중앙은행 이사가 있습니다. 저 이번에 이렇게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에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독일 국민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누구 좋자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었는데요. 뭐 뒤에 많으니까 이분은 짧게 하고 이 다음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들이나 이들의 발언은 모두가 이제 양적 완화는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긴축을 한데도 지금은 아니야. 라는 대부분 기조인데요. 이분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꾀레 이제 22 집행위원 이사. 집행이사인데요. 금리 추가로 인하하고 또 은행 부분에서 이런 유동성도 추가로 투입할 것이다. 뭐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11월 9일에 나왔는데요. 하나 특이한 것이 이걸 말하기 딱 일주일 전에 20에서 깜짝 추가 인하를 했었어요. 기준금리를.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추가 인하를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계속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스탠스를 계속 내놓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11월 18일에 이제 드라기 총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경제 회복력이 현재 강하지가 않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ECB에서도 계속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몇 년간 유로존에서는 계속 도움이 될 것이며 돼야 될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는 긴축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힌트를 계속 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3일 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목표치인 2% 계속 올라가질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계속 수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 우리가 통화 완화 정책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물가 상승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퀘레 집행이사가 비슷한 스탠스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장소는 달랐었는데 나라도 달랐었는데 뭐 아직도 축소 전략에 대해서는 말할 시기가 아니며 통화 완화 정책은 이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같은 뜻을 내비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3일 후 11월 24일에 이제 빅토르 콘스타치오 22 부총재가 여전히 유럽 시장 경제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미국 국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네네. 이걸로 뭐 유럽 시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똑같이 올라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서 미국 국채가 올라가는 거랑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네. 유럽 시장과는 좀 차원이 다른데 이것을 똑같이 묶어서 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ECB도 계속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28일이 들면서 이탈리아 국민투표 얘기가 나옵니다. 드라기 총재가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국채 매입을 늘릴 준비가 우린 돼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부결되면 ECB에서 뭔가 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오겠지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솔솔 불어나기 시작하고 12월 5일에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ECB 집행이사인 에발트 노보튼이라는 네. 분이 있대요. 네, 이분도 이런 ECB의 통화 완화 정책이 개별 국가가 아니라 유로존 전체를 위한 거다라면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좀 기조를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프랑스와 드갈로 ECB 집행이사도 이탈리아 국민투표랑 이전에 있었던 영국의 브렉시트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재점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결국 이제 12월 8일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벌써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ECB도 부양책을 펼친 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거든요.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해야 되고 우린 정책이 열려 있다. 지난 6년간 기다려봤는데 경기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을 빼면 더 망한다라는 것 때문에 못 빼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6년간의 피로감에 쌓여서 정치적으로는 지금 극우주의 성향의 단체나 정당들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이미 표면화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ECB 유로를 깨면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할 수 있는데 네. 유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들의 여러 가지 얘기, ECB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해야 되고 금리도 더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뒤집으면 ECB를 깨면 이런 쓸데없는 짓, 경기에도 도움이 안 되는 짓,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다른 정책을 써야 되는데 다른 정책을 쓰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타개될 수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각국의 정책별로 우리는 ECB와 따로 놀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누군가에게 준다면 아마 이것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김영롱 앵커가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 그 A4 용지 한 장으로 다 끝내는데 네. 오늘은 3장이나 준비하셨네요. 굉장히- 아니 이게 비슷하긴 한데요. 네. 제가 헷갈릴 것 같아서 어. 예, 간수를 좀 그리고 예, 그 크게 시청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네. 뭐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여러 명의 인물들 다 기억하실 필요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여러 주요 22의 위원들이 그러니까 인사들이 통화 정책 완화가 지금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는 네.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몇 시간 동안 네. 이렇게 해봤는데 좀 허무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리면 7대3, 그러니까 네. 지금 독일의 비중이 3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대3의 비율로 독일은 반대하고 7은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그 같습니다. 3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김 의원님을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론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이 유럽 연합 내에 있는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경제 정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러면 유로존에서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유럽 연합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증권사의 의견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증권사의 의견들 사실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추가 양적 완화는 필요하지만 얼마나 양적 완화를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네. 그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그거는 다 일치가 되고 있으니까 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어떤 리포트를 내놨냐면 그 지금까지 유럽의 집값이 올라가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멈췄을까? 금리가 떨어지다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비싸지니까 이제 집을 못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집을 못 사게 되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데
유럽은 지금까지 집값을 올려가면서 경기 회복을 계속해서 도모해 왔는데 이 집값 상승이 멈추는 순간 이 경기 회복세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그런 유럽 연합의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금리를 잡을 만한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할 것이라는 건데 무슨 의미냐면 유럽 중앙은행에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다면 유럽 연합 내에 있는 국민들이 그것을 마다하겠냐는 것이죠. 유럽 중앙은행이 내놓는 정책이 내 집값을 올려주고 하락하는 것을 막아준다면 굳이 내가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까? 라는 거죠. 결국 유럽 연합 내에 있는 국민들은 유럽 연합에 남아있길 원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래 각자 도생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지라도 유럽 연합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고 결국 유럽 연합이 깨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반론을 하자면 네. 굉장히 전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네. 있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집값을 지켜준다? 집값을 만약에 중앙은행이 끌어올린다? 세상에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산 가격에 버블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네. 꺼지는 속도는 제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꺼졌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집값 하나로 버티고 있는 유럽 경제가 완전히 맛이 가는데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할 이런 상황을 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투기적인 자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집값을 부양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집값을 초고속도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집값이 올라가자마자 여기에 이제 수많은 투기자분들이 더 뛰어들 거고 그러면 뭐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제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네.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집값의 거품이었죠. 부동산 좀 가격에. 더 근본적으로는 집값의 거품이 일단 근본적인 문제였지만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그 집값의 상승을 기저로 파생 상품이 과연 얼마만큼 생겼고 그렇죠. 그 규모가 얼마냐를 몰랐기 때문에 네네.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유럽도 똑같은 상황을 스스로 만들겠다고요?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엔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지만 집값 상승을 견인하겠다는 게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 하겠다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네. MBS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뭐 집값을 지켜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조절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네.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게 채권 금리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채권 금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대 수익률과 성장률의 합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성장률은 말씀하셨듯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유로화는 폭락하고 달러는 올라가고 있죠. 유럽의 수입물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집값이 올라간 성장률을 더하게 되면 유럽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경제 성장을 자기들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존의 뭐 증권사들의 의견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별로 맞은 적이 없어서 신뢰도 안 가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건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존의 성장이 지금 집값 상승에만 기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빼면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쓰자마자 집값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마이너스 금리를 더 심화시키고 그다음에 채권을 더 많이 사주고 이런 식의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3대 축 중에 하나인 미국이 먼저 테이퍼링을 이미 선택을 했고 이제 테이퍼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유로존이 혼자 계속 테이퍼링을 하겠다? 아니 테이퍼링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 네. 제가 보기엔 앞으로 그럼 유로화는 계속 꺼져버릴 수밖에 없고 유로화 자산의 그 전반적인 매력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ECB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퇴양난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대책을 쓰고는 싶은데 네. 이걸 쓰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네. 안 쓰자니 경기가 망가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그 기준을 잡아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이게 최대 관건인 거죠. 금리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 급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특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에는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올라갔던 금리의 급등은 사실 경기가 정말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타났다고 보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대 인플레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런 금리 급등이라는 게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장률의 합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결국 그것을 안정화시켜주면서 지금 당장은 집값 상승만으로 경기가 부양됐지만 그 시간을 좀 유예함으로써 소비가 증진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그걸 견인하게 해도 너무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저의 시각뿐만 아니라 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시각인데요. 지금 유럽의 성장률이 뭐 기껏해봐야 1%대 네. 아닙니까? 이 정도의 성장률로 끌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양적 완화까지 해서 그나마 끌어낸 게 이 정도 성장률인데 이걸 빼면 이거마저도 없으니까 이걸 뺄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더 내놔서 자산을 부양해 봐야 네. 과연 이게 근본적인 경제 성장도 아닌데 이게 어디까지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트럼프처럼 네. 인프라라도 강력하게 투자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을 쓸 때 유럽의 각국이 과연 다 동의하겠느냐, 돈을 또 어떻게 분배하겠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싸우겠죠.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유로존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유로화도 깨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국의 경제 사정이 너무나 다르고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채의 수준이나 그다음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모두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더 쉽게 얘기하면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이 모두 모여 있는데 네. 니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너희 신용 5등급 이만큼에 맞춰서 대책을 내놨으니까 이 대책에 맞춰서 너희 똑같이 돈을 갚아. 네. 라고 하면 1등급은 유리하고 10등급은 불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모두가 해피하다면 1등급이나 10등급이나 모두 열심히 해서 갚아보자. 그렇죠. 이렇게 날 수 있지만 계속 어렵습니다. 지금 몇 년째 어렵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10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1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요만큼만 내면 되는데 쟤네들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내야 네, 돼라는 네. 불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정치적인 표현이 지금 오성운동에 나오고 있는 거고 르펜이 당선될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그거의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경제 교과서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우리가 뉴노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 부총재 같은 경우에도 네.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뭐 중간 말을 띄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전망치고 오히려 이게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위원님 네. 말씀대로 간다면 이게 어떤 희망적인 긍정적인 사인이 아니라 진짜 유로존 내에서는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김종일 위원이 저한테 화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증권사에 화난 거겠죠, 이 증권사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그 화가 났다기보다는 의견을 표현하면서 제가 제 의견을 표현할 때 약간 흥분을 하는 편이라 네. 이건 흥분한 것이 누구한테 화가 나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준비하셨던 그러면 유로존이 깨질 만한 어떤 근거들이 있다라면서 이 근거들을 좀 제시해 주세요, 지금부터. 그 유로존이 언제 깨질 거냐? 네. 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전 장기적으로 이 유로존은 계속 갈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ECB의 결제 시스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하나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것을 덮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쭉 정리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네. 지금 유로존 상승의 대부분이 집값 상승이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쓰면서 집값이 올라갔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책이 좀 뭔가 금지될 것으로 보이니까 집값이 현재 정체된 것도 맞고요. 네. 장기적으로 지금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인 아웃풋 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마이너스 있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플러스로 가게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원을 더 잘 활용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100%가 0이고요. 플러스로 가게 됐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원보다 더 활용했다. 네. 더 잘 활용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스웨덴은 왜 이렇게 높아요? 어디요? 스웨덴은 왜 이렇게 스웨덴만 스웨덴이- 자원을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죠. 스웨덴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거죠. 아. 북유럽 3개국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거고 그다음에 독일이 오른 거고 그다음에 런던이 오른 것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잘 사는 북유럽 국가들의 지금 집값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남유럽 국가들은 이제 바닥치고 돌아서는 정도인 거죠. 네, 집값이. 네. 똑같이 집값이 오르지만 상황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면 이미 집값이 이렇게 좋은 런던이나 이런 쪽에서는 금리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집값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이쪽에서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거나 인플레가 나타나는 것을 또 원할 수도 있는 국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과연 누가 조정해 주느냐. 그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어디서 히틀러 같은 정말 희대 광신도 독재자 하나가 나타나서 네네. 모든 걸 끌고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네. 경계 정체가 이렇게 계속 길어지기만 한다면.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전반적인 합의나
아니면 22가 끌고 가고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더 잘 봐야 되는 게 그동안은 FOMC가 경제에서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22, 그 FOMC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로 만약에 경제를 이끄는 힘이 점점 옮겨가는 것처럼 네. 유럽에서도 20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미 유럽 의회의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의 그 흐름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한다면 이거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마지막 그룹인데 유로존의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흐름인데요. 네네. 과거 대비해서 지금 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워낙 바닥에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걸 누가 제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 트럼프가 지금 인플레를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인플레를 일으켰을 때 트럼프 정부는 과연 인플레를 제어할 힘이 있느냐?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몇십 년간 유지돼 왔던 통화주의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신케인지안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모 이제 증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그런 시대라면 이 시대하에서의 경제 정책과 향후 정책의 방향은 통화 정책의 힘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유로화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거기다 전자결제가 늘어나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다른 결제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유로화의 흐름도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고려해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는 유로화가 둔화될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그림, 가장 중요한 그림인데요. 네네. 이게 지금 미국의 테일러 준칙금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테일러 준칙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네. 유럽이 지금 2013년도에 테이퍼 탄트룸이 나타났던 미국의 상황과 거의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3, 4개월 내에 유럽도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저 그림만으로 보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왼쪽이 미국이고 그렇죠. 유럽 연합이 3년 정도 뒤쳐져서 따라가고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고려해 보면 이 상황에서 과연 유럽은 그런 계속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의 반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일은 네. 큰일 없을 겁니다. 네. 그냥 뭐 시장 현재 흐름대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네. 증권사에서 언급했던 대로 연장하는 정도. 그래서 시장에도 별로 큰 흐름이 없을 거지만 네.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의 장기화가 네. 가져올 수 있는 결과물들을 좀 더 고민해 본다면 향후 22보다 더 중요한 건 유럽의 정치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김종효 위원의 결론까지 쭉 듣고 갈게요. 네, 저는 결론은 22 진퇴양난의 시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하게 나아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네. 그래서 굉장히 어정쩡하게 나아가는 형태의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큰 그림에서 유럽 연합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김종효 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 저도 중간중간 계속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저도 결국은 이 김종효 위원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마음속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김종효 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